소크라테스 이후의 전통 형이사학은 현실 세계를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로 간주하려고 하고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여겼다. 어우, 읽는 순간 너무 피곤해. 근데 우리 아까 문제에서 니체 어쩌고 저쩌고 봤거든. 밑에 니체 이름이 두 번째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 소크라테스 이 아저씨는 중요한 얘기 아니구나. 소크라테스 이후 전통 형이상학, 현실 세계는 불완전하고 거짓된 세계, 보편적 진리로 이루어진 현실 너머의 세계를 참된 세계라고 보았다. 현실 너머에 뭔가 세계가 있어. 거기가 진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는 가짜야. 그들은 삶의 목적이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적 가치에 있다고 보았으며 삶의 목적은 초월적 가치의 추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이것을 발견하고자 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화살표, 초월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다. 삶의 외부에 있는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유방식이다. 현실 세계 속에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있지. 근데 얘가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거야? 밖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좀 바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니체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찾으면 되지 왜 보이지도 않는 저기서 삶의 목적을 찾는데 니들은? 절대적 가치를 토대로 삶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방식. 이 점에 반기를 든 철학자가 니체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할 수 있겠는데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 너무 싫어했어요. 끝. 이제부터 니체가 한 이야기에다가 밑줄 그으면 되는 거지. 니체에 따르면 삶은 삶을 둘러싼 가치의 근원이며 말 어렵지. 요렇게 밑줄 그어 놓고 삶은 그 자체가 근원이다. 가치 평가의 출발점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치 평가하는 거다. 그에게 있어서 가치는 삶의 유용한가, 즉 삶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평가된다. 삶에 유용하면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 그런데 전통 형이상학은 어머 위에 전통 형이상학 꼬불꼬불하고 있었거든. 도덕적 선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이에 따라서 개별적인 삶을 재단하려고 했다. 야,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따라야 하는 이러한 형태가 있어. 너 그대로 잘 따라서 살고 있어? 너 잘못 살고 있어. 잘 따라서 살고 있어? 너 괜찮은 인생 살고 있어. 이렇게 평가한다고 사람들은. 이에 따르면 삶의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며 본능적 욕망은 억압되어야 하며 현실적인 삶은 개선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태도는 도덕적 선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사는 건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로 충족하려는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서 잘 살고 싶어? 지금 잘 살고 싶어? 주변의 것들을 활용해서 잘 살고 싶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결국 현실적인 삶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니체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삶을 초월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전도된 뒤바뀐 사유 방식을 전적으로 반대했었다. 괜찮은가요? 삶을 통해서 뭐가 되겠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삶을 잘 살아. 니체는 전통 형이상학의 도덕 가치를 좇으며 노예로 살아가는 대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넘어서고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 힘에 의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살려면 힘에 의해 의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지. 힘에 의해 의지를 갖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자신 내면의 힘과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나 조금 더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어요 라는 의지. 그게 힘에 의해 의지야. 둘이 같은 거야. 힘에 의해 의지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야. 하나의 힘에 의해 의지가 다른 힘에 의해 의지를 이겨도 또 다른 힘에 의해 의지가 수시로 나타남으로써 이것은 창조와 생산이 무한히 이루어지게 하는 의지다. 창조와 생산을 무한히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힘에 의해 의지 몇 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무한대. 힘에 의해 의지는 계속 이어지는 거야. 니체는 힘에 의해 의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할 때 인간은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힘에 의해 의지를 갖고 각자가 주인으로서 스스로의 삶을 살다 보면 이거 현재의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 힘에 의해 의지를 통해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 니체에 따르면 삶을 긍정하고 상승하고자 하는 강자들은 삶의 유용한 가치들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각각의 삶이 자신의 상승을 위해 힘에 의해 의지를 중심으로 경합하기도 하는데 이때 필요한 건 아곤, 즉 경쟁이다. 단어 뜻 작은 따옴표 괄호해놓고 원어 쓰어놓고 옆에다가 즉 또 풀이해놨지. 적어도 네 번째 문단의 핵심 단어는 아곤이야. 너의 힘에 의해 의지를 지키면서 살고 싶어? 아곤이 필요해. 그게 뭔데요? 경쟁. 이것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자신의 가진 힘의 크기를 확인하고 더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더 상승하기 위해 필요해. 너 발전하고 싶어? 경쟁해야 돼. 아곤이 필요해. 그러기에 아곤의 궁극적 목적은 제가 엄청 좋아하는 문장 구조죠. 경쟁자의 제압이 아니라 끊어 자신의 성장에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밑줄. 아곤의 목적은 자신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게 연습하니까 빨간색 밑줄이지 평소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말 거예요. 어떻게 체크할 거냐면 그냥 끊고 자신의 성장 여기에만 요렇게 밑줄 그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빨간색 잘 안 쓸 거야. 지문에서는. 자신이 뛰어넘고자 하는 강자는 자신을 자극하고 발전시키는 선의의 파트너가 된다. 내가 세계 무슨 종목에 한 10위권 정도 선수 돼. 목표는 우승하고 싶은 거지. 누구? 현재의 저 우승자, 저 자식을 내가 한번 이겨보겠어. 라는 의지가 있어야 내가 발전한다고. 상대를 이기고자 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클수록 상대가 강하다. 고통은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강자들 사이에서도 힘의 차이에 따르는 위계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 양궁 한 12위 정도 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계 12위인데 뭐든. 그런데 나는 세계 선수권 나와 있는 50명 중에서 30명 중에서 따지면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돼. 순서가 있어. 위계가 있지. 그러나 이때의 위계는 일방적인 계급 질서가 아니다.
굳이 뭐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문장은 꽤 중요한 문장입니다. 굳이 뭐뭐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건 중요한 거야. 승패는 존재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평가하고 더 성장하고자 노력했음을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 밑줄이지.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위계는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상호 존중의 형태로 드러난다. 지배적 형태가 아니라 끊고.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다고. 즉, 니체의 악어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자를 존중하는 겁니다. 너 좀 더 나아지고 싶어? 악원, 경쟁이 필요해. 그러면은 내 위에 있는 애들 다 때려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다 때려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두 개 하라고. 마지막. 니체는 삶을 긍정한다라는 건 삶을 마주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은근슬쩍 삶을 긍정한다는 것의 의미를 설명해 줬잖아요. 단어 뜻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네모지.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의 철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자체로 긍정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4, 25만 같이 할 거예요. 뒤로 넘어옵시다. 힘의 의지, 삶의 의지. 쇼펜하우어가 살고자 싶어 했었던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 즉 삶의 의지는 삶의 의지라는 건 뭐야? 살고자 하는 욕망이구나. 인간의 행위와 인식을 지배한다. 살고 싶은 욕망은 뭐든 다 이겨. 뭐든 다 이겨. 욕망이 충족이 되면 행복을 느끼지만 금방 권태로 변해서 다른 욕망을 낳지. 이 의지는 결핍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발생시켜. 이 의지 격렬할수록 고통도 커져. 고통의 불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평생 괴로워하다 죽어야 합니까? 아니, 예술과 명상, 금욕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려야지. 참된 행복을 위해선 삶의 의지 버려야 돼. 일단 먼저 눈에 확 띄고 기억에 확 남는 건 이거야. 니체는 이게 필요하다고 했고 쇼펜하우어는 이거 버리라고 그랬어. 일단 1차적인 건 그거야. 1번. 니체는 A를 창조적인 힘을 가지는 힘으로, 쇼펜하우어는 B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좋은 거야? 아니야. 나쁜 거야. 탈락. 그리고 나중에 오답 정리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O, X. 끊어놓은 거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 틀리고. 니체는 A를 더 강하게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 괜찮아. 쇼펜하우어는 B를 더 행복해지게 만드는 아니라니까. B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사람이. X. 니체는 A를 타인의 존재와 무관한 욕망으로 아니야. 힘의 의지는 경쟁, 누구를 이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X야. 쇼펜하우어는 B를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로 나는 살아있는데 쟤보다 더 살아있고 싶어요. 그런 거야. 삶에 대한 의지는 타인과 비교가 없어. 탈락. 니체는 A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쇼펜하우어는 B를 버려라. 그래야 더 나은 삶을 가질 수가 있다. 정답. 니체는 A를 최소한으로 가져라? 아니, 그런 얘기 없어. 쇼펜하우어는 B를 추구해라? 아니, 없어. 추구하지 말라 그랬거든. 정답 4번. 밑으로 내려오죠.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한 반응. 기록 경기인 종목에서 늘 1, 2위 다투던 갑과 을이 라이벌 올림픽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 올림픽 하는 애지. 아닌가? 올해 파리 올림픽 하는 애 아니야? 그쵸.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럼 올림픽 경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시안 게임이나? 그래요. 난 아시안 게임 가서 역도랑 양궁 본 적 있거든. 그리고 저기 평창 올림픽 할 때 그 패럴림픽 그 아이스하키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 역도 보면서 엄청 울었어 나는. 이렇게. 진짜 중국 애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 근데 우리나라 그 선수가 이름도 기억 안 난다. 2위, 3위 하냐마냐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은메달 땄거든. 그래서 시상식에 옷 갈아입고 한복 입고 나오는데 시상 때에 꼬맹이가 막 달려서 가는 거야. 아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시상 때에 같이 올라갔었어. 너무 멋있더라고. 이렇게 제일 원초적인 종목인 것 같아. 그 역도가. 그냥 암튼 그렇다고요. 암튼 먼저 출전한 을이 신기록 달성하자 관중이 열광했는데 을은 뒤이어 출전한 갑에 의해 관중들의 자제를 요청했다. 왜? 나는 갑과 정당하게 경쟁할 거야. 결국 경기는 을이 1위, 갑이 2위, 각각 은메달, 금메달을 건 갑과 을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어깨를 감싸 안고 경기장 돌면서 관중들에게 답례를 했습니다. 즉, 갑과 을은 서로 경쟁, 아곤이 있었어. 근데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 때려잡겠다는 아니야. 같이 발전합시다. 그런 이야기였지. 1번. 늘 1, 2위 다투는 갑과 을. 서로에게 끊임없는 자극을 제공하고 성장을 돕는다. 선의의 파트너다. 그렇죠? 올림픽은 각자의 삶을 상승하고자 하는 갑과 을의 힘에 의해 의지가 맞서 겨루는 장, 필드가 된 겁니다. 그렇지. 신기록을 세운 뒤 갑의 경기를 배려하는 을의 모습은 동등한 조건에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여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려는 것.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그거야? 아니야. 상대의 능력을 확인하는 건 갑이든 을이든 둘 다 목적이 아니야. 내가 발전하는 게 목적인 거지. 경기 종료 후 갑에게 은메달, 을에게 금메달이 주어주었다. 위계를 반영한 거다. 어쨌든 1, 2위는 있어. 갑과 을이 서로에게 박수를 보낸다. 강자와 상대적 약자 간의 상호 존중, 힘의 위계가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쨌든 1, 2위는 있으니까 정답 틀린 거 3번. 21, 2, 3번 세 문제 하는데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21번. 니체의 철학의 등장 배경을 전통 형이상학과 연결 지었습니까? 그래, 전통 형이상학이 뭐라 떠드니까 이것에 반기를 든 철학자 니체 있죠. 1번은 네지. 네, 잘했어. 니체의 철학과 전통 형이상학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는가? 아니요. 왜냐하면 공통점 얘기 없이 차이점만 이야기했으니까. 잘했어. 니체 철학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인 관점, 이거 무슨 뜻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니체의 철학이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런 얘기 했나? 안 했지. 3번 잘했어. 니체 철학의 핵심 개념을 사례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시 쓴 거 있어? 예시 없어. 아니오지. 정답 4번. 니체 철학이 가진 이런 말은 항상 마지막에 나오지. 어디? 니체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다. 네, 그런 거니까 21번에 정답 틀린 건 4번. 됐을까? 다음 22번은요. 민트색. 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저는 지문 띄워 놓을게요. 22의 1번.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여기
현실 세계와 별도로 참된 세계가 있다. 어디가 있어? 현실 너머에 참된 세계가 있다. 1번 맞는 얘기지. 2번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절대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으로 이성적 사유를 제시했다. 이성적 사유를 통해 이걸 발견하고자 했다. 2번 오케이. 3번 니체는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태도도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고. 니체는 일단 문장을 좀 끊어야 돼. 무가치한 현실적 욕구를 무가치하다라고 여겼었나? 그렇지 않을걸요? 어디가 있어? 여기 있네. 현실의 욕구를 무가치하네 마네라고 이야기한 건 꼬불꼬불. 꼬불꼬불은 전통 형이상학 아저씨. 그러니까 니체가 현실의 욕구를 무가치하게 봤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얘기.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틀린 것 3번. 니체는 현실의 욕구를 지우고 어떻게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무가치하다고 여기지 않았음. X 이렇게 해놔야 되겠지. 니체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얘기 어디 있을까? 어디 있었지? 여기 있네. 강자를 넘어서려고 하는 의지를 옹호한 니체. 그러니까 4번 맞는 얘기. 5번 니체는 삶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성장하는 게 삶의 긍정적인 것이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태도, 삶을 긍정하는 것이다. 5번 완전 맞는 얘기. 틀린 건 3번. 그리고 오답노트 정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민트 색깔 칠해져 있으면 이게 22번에 해당되는 얘기구나.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좋지. 1, 1, 2, 5, 5. 1번 문단을 통해서 이게 맞아요. 5번 문단을 통해서 이게 맞아요. 2번 문단에서 이게 틀리다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하는 거지. 별거 있나? 다음, 니체 입장에서 기억의 의미, 도덕적 선이란 절대적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개별적 삶을 재단합니다. 즉, 무슨 말이야? 기억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건 삶은 뭔가를 위한 수단이 되는 거다. 무엇을 위한 수단? 삶 밖에 있는 것들, 외부적인, 외부에 있는 가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다. 근데 난 그게 별론데? 라고 얘기하는 거지. 정답 몇 번? 5번. 가치평가의 기준이어야 할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목적 그 자체여야 할 삶. 그것을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외부의 절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삶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5번이 딱 좋은 이야기지. 됐을까? 잠시만요.